여러분, 오늘 아침에 상을 차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빈 수저 하나를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형제들한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누나, 올해는 어디서 만날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 화면이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싶다가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꼭 내가 먼저여야 하지? 그러다가 결국 아무도 안 만나게 되고 텔레비전만 켜놓고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되고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어릴 때는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이게 우리 집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가? 형제끼리 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형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사람들이 무려 68%나 되더라고요. 10명 중 7명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형제가 나이 들수록 정말 남이 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형제 자매 생각이 나시나요?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형제에게 전화해 본 게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작년 추석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부끄럽게도 2년이 넘었어요. 2년이요. 그 사이에 제가 입원도 했었고 큰 수술도 받았는데 형제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제가 알리지도 않았지만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어색해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해서 아프다고 하면 뭔가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아픈 척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혼자 견뎠어요. 병원에서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도 아, 내가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해요.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는 나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중요한 줄 알았어. 나이 들어서는 자식이 중요한 줄 알았고, 그런데 진짜 나이 들고 보니까 형제가 제일 그리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아, 나만 이런 마음이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문득문득 형제 생각이 날 때가요. 어릴 때 함께 뛰놀던 그 모습들이 아른거릴 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까웠던 형제와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들을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실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떠나시면 형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게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었거든요. 65세 최선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선자 씨는 막내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프실 때 몇 년 동안 병간호를 도맡아서 했죠. 서울 사는 언니, 지방 사는 오빠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에 우린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해 하면서 돈만 보냈어요. 선자 씨는 그때마다 괜찮다,
고맙다 하면서 웃었죠. 속으로는 가끔이라도 얼굴 한번 보면 안 되나 싶었지만 감히 말은 못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선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끼리라도 명절엔 얼굴 보며 살자. 언니는 눈물 글썽하면서 손을 꼭 잡고 그러자 했어요. 오빠들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손잡음이었어요. 장례 끝나고 49제 지나고 1년이 흘렀는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기다렸죠. 혹시 설에는 올까? 제사라도 챙기러 올까? 그렇게 명절을 몇 번 혼자 보내고 나니까 기대는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 갔어요. 어머니 일주기 되던 날 선자 씨는 혼자 성묘를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작은 상을 차렸죠. 접시는 2개만. 어머니 앞에 하나, 자기 앞에 하나. 그날 이후로 형제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자주 싸워도 결국 모였거든요. 어머니 생신, 어머니 안부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죠. 우리끼리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얼굴을 마주했던 거예요. 그 중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이였는지가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핏줄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 안 계신 명절, 형제들과 연락하시나요? 2번째, 결혼하면 끝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제가 결혼한 형제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경계선을 다시 긋는 일이더라고요. 59세 이미숙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미숙 씨에겐 남동생이 2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웠을 때 미숙 씨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동생들 등록금, 군대 갈 때 용돈, 결혼할 때 자금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다 도왔죠. 자기 결혼은 3년이나 미루면서요. 그때만 해도 우린 끈끈한 가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번 명절엔 못 갈 것 같아요.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요. 아내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장거리 이동은 힘들다고 하네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새 가정이 생겼으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사정이 비슷하더라고요. 가끔 만날 때도 항상 시계부터 먼저 보는 눈빛이었어요. 몇 시간 있다가 가야지 하는 표정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미숙 씨는 매일 병원에 갔는데 동생들은 연락만 했어요. 오늘은 처가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가 열이 나서 오늘은 안 되겠어. 누나가 좀 더 있어줘. 그날 병실에서 혼자 앉아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제 이 집안의 누나가 아니라 그냥 친척 중 하나구나. 배우자와 아이들이 1순위가 되고 원래 가족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남겨진 가족에겐 서운함이 쌓여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 내 가족이 따로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결혼했을 때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양쪽 다 챙기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생기더라고요. 배우자가 당신 형제들만 챙긴다 이런 말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미혼인 형제들이 더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여전히 원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결혼한 형제는 벌써 다른 가족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이런 온도차가 점점 쌓이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세 번째, 사는 게 다르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건 참 씁쓸한 현실이에요. 64세 윤선자 씨와 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릴 적에는 옷도 바꿔 입고 아버지가 혼내실 때는 서로 감싸주던 찰떡 같은 자매였어요.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자주 만났죠. 아이 키우는 얘기, 시댁 얘기하면서 반찬도 나눠 먹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야기 소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자 씨는 작은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았고, 언니는 사업 성공한 사위 덕분에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너희 동네는 요즘 어때? 애들 학원은 어디로 보내? 언니의 질문들이 처음엔 관심으로 들렸는데 점점 비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막내는 요즘 영어 캠프 다녀왔는데 이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 펜션 잡았어. 언니 말에 특별한 의도는 없었겠지만 듣는 선자 씨 마음엔 자꾸 위축감이 생겼어요. 넌 요즘도 반찬이래? 남편 일은 요즘 어때? 그런 질문들이 관심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거든요.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구나, 이런 뜻으로. 그래서 명절 모임에도 가게가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핑계를 대고 점점 자리를 피했어요. 언니는 왜 안 오는지 이해 못했겠죠. 무슨 일 있어? 왜 자꾸 안 와? 하지만 선자 씨는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편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형제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거든요.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듣고 있으면 묘하게 기분이 이상해져요. 기뻐해줘야 하는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엔 만나도 깊은 얘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안부 정도만 묻고 돌이켜보면 서운함보다는 위축감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누가 일부러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다른 삶의 풍경이 내 삶을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형편이 다르면 할 수 있는 얘기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말조차 조심스러워지죠. 요즘 뭐해? 이런 평범한 질문에도 별거 없어.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밖에 답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서로 겉돈 얘기만 하게 되고 점점 만날 이유도 사라져요. 결국엔 다른 세상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이게 정말 서운한 일이에요. 70세 박기영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기영 씨는 막내 동생을 정말 아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거의 아버지 역할을 했죠. 고등학교 입학금, 대학 등록금, 결혼할 때 전세금 일부까지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내가 형이니까 하면서 다 도왔어요. 동생은 항상 바빴어요.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연락도 가끔, 안부 인사도 문자 한 줄. 그래도 기영 씨는 탓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몇 년 전 동생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거의 6개월 만에 연락이었어요. 형, 미안한데 사업자금 보증 좀 서줄 수 있을까? 기영 씨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이 가슴 한쪽을 덜컥 무겁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몰라서 그런데 조용히 좀 도와줘. 금액이 좀 크긴 한데 3개월만 있으면 정리될 거야. 형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은 동생에게 형이 아니라 비상시에 쓰는 도구 같은 존재라는 걸.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도 동생 아들 결혼할 때, 그 전에도 사업 어려울 때마다 기영 씨를 찾았거든요. 그때마다 형 덕분에 살았다. 평생 잊지 않겠다 했지만 도움받고 나면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기영 씨가 아플 때도 안부 한 번 없던 동생이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니까
이번엔 정말 서운했어요. 결국 기영 씨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대영아, 형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겠다.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좀 그렇다. 넌 형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 평소엔 안부 한번 묻지 않으면서 이럴 때만 찾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동생은 한참 말이 없더니 형, 미안해. 내가 좀 철없었나 보다 했어요. 솔직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평소엔 연락도 없던 형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요. 그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소엔 언제 그랬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선을 긋게 돼요. 도울 수 있는 선에서만 돕고 그 이상은 안 하려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분이 있나요? 5번째, 말이 안 통해서 멀어집니다. 이건 같은 세대인데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69세 정성자 씨와 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자주 통화했어요. TV 프로그램 얘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이야기, 손주 자랑까지 전화 한 번 걸면 1시간이 훌쩍 갔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대화가 잘 안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요즘 수영 배우기 시작했어.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엔 서예교실도 다녀. 그러면 언니는 늘 이렇게 받아쳤어요. 아유, 뭔 운동이야? 나이도 있는데 그럴 시간에 며느리 밑반찬이나 해주지.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했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또 어느 날은 뉴스 얘기를 하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어요. 성자 씨는 요즘 애들도 나름 열심히 산다 했는데 언니는 넌 참 세상 물정 모른다며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목소리 높이자니 언니한테 미안하고 그냥 넘기자니 속이 답답하고 결국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언니와 통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몇 번 망설이다가 그냥 안 받는 날이 많아졌죠. 나중에 왜 전화 안 받았어? 하면 화장실에 있었어. TV 소리가 커서 못 들었어. 이런 핑계를 댔어요. 언니는 왜 동생이 피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통화도 안 되더라 했지만 성자 씨는 솔직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한테 섭섭하다고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냥 참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점점 거리를 뒀어요. 돌이켜보면 언니와 성자 씨는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며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했고 성자 씨는 아이들 키우면서도 사회활동을 꾸준히 했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언니는 집에서 조용히 손주나 봐주는 게 할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성자 씨는 내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뉴스를 봐도 해석이 다르고 같은 상황을 봐도 반응이 달랐어요. 젊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재미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틀렸다거나 그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속으로만 답답해하고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죠. 말을 안 해서 더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형제 자매와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6번째, 자식 문제로 더 멀어집니다.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형제 자매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과장 달았어. 우리 딸은 사위랑 외국으로 여행 갔다더라. 그런 말들이 겉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였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작은 바늘처럼 박혔어요.
75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순자 씨에게는 외아들이 있어요. 한때는 반듯한 직장인이었지만 사업에 실패한 뒤 몇 년째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죠. 형제들 모임에 나가면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형님들은 다들 판사다, 의사다 자식들 얘기하는데 나는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날도 언니가 손주의 해외 유학 소식을 꺼냈어요. 다른 형제들도 웃으며 덕담을 건넸고요. 그 순간 순자 씨는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올렸다가 괜히 목에 걸린 듯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아들아, 왜 나는 너를 자랑하지 못할까?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른 이 질문은 아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었어요.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자식 문제 앞에서 가장 크게 흔들려요. 누구는 손자 자랑을 하고 누구는 자식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요. 그 대화 속에서 자식이 잘 되지 못한 부모는 어쩌면 웃어보려 했어도 마음 한구석이 점점 작아지죠. 저도 솔직히 그런 적이 있어요. 형제들 만나서 자식 얘기 나올 때면 괜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특별히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비교당하는 기분이 싫어서요. 그래서 요즘은 형제들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셔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죠. 아들아, 너도 너대로 열심히 했잖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순자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형제자매의 대화 속 자식 이야기는 누구에겐 자랑일지 몰라도 누구에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내죠. 7번째, 건강이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여행하기도 어려워져요. 멀리 사는 형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지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젊을 때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만나는 것이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여행 자체가 피곤해져요.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힘들게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지죠. 66세 이정남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부산 사는 형을 보러 KTX 타고 가는 게 소풍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2시간 반이 너무 길어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도착해서도 피곤해서 제대로 대화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의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러다가 아예 안 만나게 되는 거죠. 8번째, 자녀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형제 관계를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삼촌이나 고모를 낯설어 하는 자녀들을 억지로 친하게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들도 자신들만의 관계를 만들어 갈 거예요. 부모가 형제들과 친하지 않은데 자녀에게만 삼촌이나 고모를 가깝게 여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가 형제들과 거리감을 두고 지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를 받아들여요. 자, 이쯤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2가지 더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화 마이너스 최할머니의 30년 침묵. 79세 최순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정말 다정했죠. 비좁은 방에서 4남매가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겨울밤에는 서로 발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며 잠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게 틀어졌어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거든요. 형제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서 살았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모였어요. 시골집을 팔아서 나누자는 거였어요. 누나가 집에서 살았으니까
집값에서 좀 빼고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하지 않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신 건 아무도 계산에 넣지 않았거든요. 결국 집을 팔았어요. 할머니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요. 그날 밤 짐을 다 빼고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부엌 한 구석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저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물 다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걸 아무도 몰라주더군요. 그 이후로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30년이 넘도록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문제였죠.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제일 서러웠어요. 작년에 막내 동생이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병원에 갔어요. 언니 왜 왔어? 동생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프다니까 왔어. 둘은 별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30년 넘게 쌓인 말들이 있었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요즘 어때? 좀 나아졌어? 이런 말뿐이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형제는 형제더라고요. 아프다는 소식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 안부 문자 정도는 주고받는다고 해요. 완전히 예전 같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래도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서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혈육은 혈육이구나. 두 번째 실화 마이너스 김할아버지의 평생 후회. 72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성격이 정반대였죠. 형은 차분하고 신중했고 동생은 활발하고 즉흥적이었어요. 그래도 젊을 때까지는 그런 차이가 재미있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명절엔 만나서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문제는 동생이 사업에 손을 댔을 때부터였어요. 동생은 여러 사업을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형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했죠. 형,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조금만 도와줘. 처음엔 흔쾌히 도왔어요. 형제니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가 계속됐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지쳤어요.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동생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보증을 섰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몰래요.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이 보증서 있으니까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알았어요. 동생이 내 도장을 몰래 써서 보증을 섰다는 걸. 할아버지는 그날 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다니. 동생은 처음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빌었어요. 형, 미안해. 너무 급해서 나중에 꼭 갚을게.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20년 넘게요. 동생은 몇 번 찾아왔지만 할아버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형수도 조카들도 중간에서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너무 배신감이 컸어요. 형제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을 그런 식으로 저버리다니. 그런데 5년 전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간암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만에요. 할아버지는 장례식장에 갔어요. 20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이었죠. 관 속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는데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겨울밤에 이불 하나 덮고 자면서 형, 추워하던 그 목소리가.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됐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용서를 안 했어요. 동생이 아파도 힘들어도 그냥 모른 척 했거든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게 형이 할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조카가 와서 말했어요. 고모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한테 한 번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지금도 후회해요. 그때 만났더라면 화해했더라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후회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끼리 다투는 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등을 돌리고 있지는 마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 가장 멀어져 버리는 걸까요? 사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형제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형제니까 당연히 내 편이 될 거라고. 그런 기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원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형제도 결국은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개인이에요.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죠.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한 해답은 없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째, 기대치를 확 낮춰보세요. 형제한테 모든 걸 바라지 마세요. 예전처럼 가깝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저 서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해도 충분한 거 아닐까요?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아, 형이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고요. 더 이상은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둘째, 먼저 연락해 보세요. 누가 먼저 해야 하나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면 어때요? 체면이 구겨진다고요? 아니면 또 실망할까봐 무서워요? 그래도 해보세요. 잘 지내지?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긴 말 필요 없어요. 과거 얘기 꺼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잘 지내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셋째, 과거를 놓아주세요. 예전에 누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서운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그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것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는 말아요.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예전처럼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요. 생일 문자 하나, 명절 안부 인사 하나,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면 돼요. 다섯째, 서로 다름을 인정하세요.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게 같을 필요는 없어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르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여섯째, 너무 자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주 만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지혜예요. 일곱째, 돈 문제는 조심하세요. 형제끼리 돈 문제가 개입되면 관계가 복잡해져요.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 없을 정도라면 아예 주는 마음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덟째,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드라마나 소설에서 보는 것 같은 완벽한 형제 관계는 현실에 없어요. 갈등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무관심도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형제 자매에게 연락해 본 게 말이에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가끔 생각나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연락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차갑게 반응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지내나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혹시 아나요? 상대방도 당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상대방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을지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관심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김할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20년 동안 등을 돌리고 있다가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후회했던 그 후회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는 참 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 가장 멀어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리워지는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히 남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깊어져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함께 뛰놀던 그 모습으로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제가 멀어진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다만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말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서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때 서로 그리웠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만큼은 조금 열어두세요. 제가 요즘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형제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져요. 연락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안부를 묻는 기분이랄까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도 생기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라도 형제 자매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요. 그 작은 마음이 첫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 한번 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형제는 멀어져도 형제예요. 남이 되어도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기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가족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형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리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형제였고 충분히 좋은 자매였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형제 자매와 멀어지셨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배우자, 자녀, 손주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말이에요. 인생의 각 단계마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에요. 과거를 그리워하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형제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행복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